자, 잘 쉬고 오셨나요? 쉬실 때 스트레칭 좀 하세요. 스트레칭. 여러분의 허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그 예쁜 그 S자를 딱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얼마 전에 한 반년 정도 됐나요? 한번 그 척추 전문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혹시 디스크가 있는 게 아니냐 갔는데 그때 이제 좀 찍어보잖아요. 그 CT를 찍어보거나 뭐 이렇게 MRI 찍어보거나 이렇게 하죠. 이제 저는 MRI 찍고 이제 5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되게 예쁜 척추라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어떤 어떤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한 70년 이렇게 사셔야 되죠. 나머지 70년이 편해지시니까 꼭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 학습 이론과 교수 설계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행동주의적 교수 설계, 여기 ISD인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또 ISD 모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고 뒤에 나오는 ISD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름이 겹쳤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요거랑 뒤에 나오는 ISD 모형 그거랑 별개 모형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교수체제 설계 모형 그것도 여기서 나오는 행동주의적 교수 설계랑 거의 똑같아요. 보시면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요 단계들 있잖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세부 내용이 다른 정도니까요. 그냥 비슷한데 그냥 이름이 좀 겹쳤을 뿐이다. 이렇게 그냥 접근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하시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 이제 행동주의적 교수 설계 ISD부터 좀 보시겠어요. 교수 체제 설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딕과 캐리의 어떤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일단은 체제적 접근에 의해서 교수 체제를 설계를 하고요. 체제적 접근이라는 게 어떠한 접근이라 그랬죠?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교수 설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이 어떻게 교수 설계 내부로 들어와서 상호작용을 하느냐, 한마디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whole 어떤 feature, whole shape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자, 그래서 체제적 접근에 의해서 계획을 합니다. 자, 일단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반한다 그랬어요. 행동주의 심리학이 뭐예요? 자극과 반응 구조라 그랬죠. 그 자극과 반응 구조에 대한 어떤 설계, 어떠한 자극을 줘야 어떠한 반응이 나올 것인가, 이러한 어떤 약간 기계론적인 그러한 자극 반응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어떤 방향의 교수 설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자극 반응 관계에 좀 더 집중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찰 가능한 행동의 측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찰 가능한 행동의 측정이 뭐라 그랬죠? 관찰 가능한 행동이라고 하려면 우리가 직접 관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일단,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수량적으로 양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횟수를 성공 횟수를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성공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다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도출할 때까지 한 2분 안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2분 안에 들어오면 성공한 거고 2분이 넘게 걸리면 실패한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아무튼 양적인 평가가 가능하면 우리가 관찰 가능한 행동을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 절차는 이렇게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주의적 교수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ISD 모형에서 발전된 어떤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학습자의 능동성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능동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의적 요소들 있잖아요. 정의적 요소들을 당연히 강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나요? 기본적으로 학습 동기가 높아야 되고요. 학습 동기가 높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어떤 태도, 이 학습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러한 요소들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거 외에도 사고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통찰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조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좀 성공적인 능동적 학습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배양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식으로 교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습의 전이를 촉진하기 위한 어떤 활동의 설계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이런 게 강조가 돼요. 자, 우리가 학습 전이를 촉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학습이 전이가 잘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학습 주제에 대해서 통찰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것과 비슷하네? 그럼 저번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걸 여러분이 배웠어요. 근데 B라는 걸 여러분이 또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A랑 B랑 가만히 보니까 통밥을 딱 보니까 비슷해. 그러면 저번에 배웠던 게 A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B도 여기다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학습의 전이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는 지금에 얘기했던 어떤 예시처럼 어떤 통밥을 딱 재봤을 때 요걸 가지고 요걸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통찰이라든가 어떤 조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가 좀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구성주의적인 교수 설계를 볼게요. 요건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 같은 경우에 제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교수 설계의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그 학습의 맥락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그 ISD 모형 방금 전에 이 교수 체제 설계 이거는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라는 5가지 순차적인 단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구성주의적인 교수 설계는 그게 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 5가지 단계처럼 일반화가 되어 있는 어떤 단계의 설계 단계가 이렇게 일반화가 되어 있으려면 일반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예외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게 고려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학습의 맥락이 어떻게 되었든 이 단계에 따라서 교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성주의는 뭘 중요시해요? 맥락을 중요시하잖아요. 맥락이 달라지면 교수 설계 절차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같을 수 있지만 달라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 그런 고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는 맥락을 중요시하는 만큼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교수 설계 절차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약간은 있어요. 아주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것들을 중요시해서 교수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어떤 원론적 차원의 어떤 틀은 있는데 세부적인 절차는 잘 없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어떤 자율성, 능동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발견적인 어떤 학습 방법이라든가 안내적인 발견 학습 이런 것들 다 중요시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목적적이고 실제적인 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이건 프로그램 학습이랑 굉장히 닮았죠. 그래서 어떤 실제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실제적인 학습 중요시하는 건 정착학습이 우리 있었죠. 정착학습이랑 그리고 이제 상황학습 이런 것도 있었죠. 상황학습을 좀 구체화시킨 것이 정착학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학습에서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실제성, 그리고 실제적인 태스크, 어센틱 태스크를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맥락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이 이루어지는 맥락, 어떤 실제적인 맥락 이런 것들이 학습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제적인 태스크, 어센틱 태스크를 강조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적 이론, 처방적 이론이 있는데요. 서술적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건이랑 방법을 독립변인으로 간주를 하고요. 그리고 이 2가지 독립변이 상호작용을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 뿅 하고 나오는 결과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종속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처방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서술적인 지식 있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변인들의 관계를 조망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이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식을 이용하여 교수 방법을 처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관주의적 교수 설계랑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는 제가 객관주의랑 구성주의를 비교하는 표에서 그대로 나왔던 건데 제가 위에만 떼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객관주의랑 구성주의를 잘 비교를 해놨던 그 표를 잘 보셨으면 이 표는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 이걸 실어놓은 이유는 교수 설계에만 따로 떼와서 여러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게 여기다 떼온 겁니다. 자, 그러면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보시겠어요?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이 아까 우리가 교수 체제 설계라 그래서 ISD 아까 얘기했었죠. 분석, 종합,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절차가. 그런데 요 교수 체제 설계 요거랑 요 실즈와 리치의 에디 모형 이거 있죠. 요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즈와 리치의 에디 모형이 그 교수 설계 모형의 어떤 기본적인 모형, 일반 모형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ISD가 이 에디 모형과 거의 동일한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ISD 모형이 교수 설계의 어떤 일반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는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 모형을 좀 볼게요. 자, 그리고 일반 모형이 에디 모형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예전에 기출이 됐어요. 기출이 됐는데 어떻게 기출이 되었느냐? 에디 모형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교수 설계의 일반 모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에디 모형이란 언급이 없고 그냥 일반 모형에 대해서 뭐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객관식 시절에 나왔나? 이게 우리 논술형 시험에 나왔나?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렇게 일반 모형을 뭐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교수 설계 일반 모형이 뭐냐? 이래가지고 그때 시험 봤던 친구들이 굉장히 멘붕이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해가 있었죠.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설계 절차가 똑같아요.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근데 아까는 요거 실행 여기 없었죠. 근데 뭐 실제로 내용은 이거나 아까 ISD 그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석, 여기서는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과제, 직무 이런 것들이 분석을 하고요. 요 직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에 관련된 얘기죠. 그리고 설계, 수행 목표 명세하고요. 평가 도구도 만들고 학습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얼만큼 배열을 해야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열화하는 단계고, 교수 전략 및 교수 모체 선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개발은 뭐 실제 학습 자료를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형성 평가도 들어간다. 실행은 설치, 사용, 유지, 관리, 뭐 유지 보수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평가는 이제 총괄 평가. 요거는 총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는 일회성 평가를 총괄 평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평가 시점에서 그 학습자의 그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어떤 관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평가죠. 근데 이게 준거장 평가가 실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대 평가에 대한 어떤 상대 평가를 지향하는 관점이 이제 교수 설계에서 많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체제적 교수 설계 요거가 중요하죠. 요게 ISD 모형인데 이게 에디 모형이 그 교수 설계 일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ISD 모형과 굉장히 닮았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진짜 체제적 교수 설계 요 ISD 모형은 에디 모형이랑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ISD 모형과 그 에디 모형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그 체제적 교수 설계의 어떤 그 교수 설계 그 갈래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어떤 모형이 여기 에디 모형이랑 요 ISD 모형 이 두 가지거든요. 이것들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보시면 뭐 이렇게 세 가지 모형이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랬죠. 교실 수업 모형, 자료 제작 모형, 체제 모형 요 세 가지 모형이 결합된 모형으로 요걸 합쳐서 뭘 만들었다? ISA 모형을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수업 체제 접근이라는 어떤 그 교수 설계에 대한 접근 방법이에요. 방법론 같은 거죠. 그래서 ISA 모델을 뭐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형이 세분 모형이 어떻게 되는지 쭉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교실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관련시켜요. 요게 이제 그 관련 요소들입니다. 교사나 학생, 교육과정,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설 있잖아요. 그 뭐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자재라든가 실제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시설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실 수업 모형에서 고려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기존에 어떤 이미 만들어 놓은 학습 자료가 있죠. 학습 자료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존 학습 자료 중에 어떤 것들을 내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 자료 이런 것들 학습 내용 우리가 선정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학습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이런 것들을 내가 뽑아서 가르치겠다라고 결정하면은 이제 교실 수업 모형에 관련된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뽑고요. 뽑고 나서 무엇부터 가르칠 것인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를 결정하는 거. 그게 바로 교실 수업 모형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다음 자료 제작 모형은 그냥 그 교수 자료, 교육 자료 요거 만드는 게 자료 제작 모형에 관련된 거고요. 체제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교수 자료가 통합적으로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제시가 되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그래서 절차가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10번째 거 있죠. 근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총괄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 설계 또는 교육 과정 설계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 총괄평가 부분은 그 모형의 어떤 그 내부에 잘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총괄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가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특정 시점에서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는 어떤 교육적인 어떤 워시백이 아니라 교육적인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는 일회성 평가이고요. 그 어떤 시점에 어떤 특정한 평가 시점에서의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그냥 결정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그걸 살펴보는 거 거기에만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아까 에디 모형 같은 경우에는 총괄평가를 준거지학 평가를 활용을 해서 이제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규준지학 평가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적인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적인 어떤 교육적인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적용해서는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이론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 교육적인 이론이 특히 그 교수학습 이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물론 교육적인 이론, 평가와 관련된 이론들은 관련이 많이 있죠. 근데 교수학습 이론과 관련을 시켜봤을 때 총괄평가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 설계라든가 교육과정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 어떤 모델 내부에 완전히 포괄되는 그런 영역은 그 단계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있잖아요. 여기 총괄평가. 그래서 일단 모형에는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총괄평가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의 바깥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구 사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 분석하는 단계죠. 이게. 그 다음에 교수 분석 및 교정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 및 환경 분석을 해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래가 나오고요. 요 결과 있죠. 분석한 결과 있잖아요. 요게 여기 성취 목표 진술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문항을 개발하죠. 평가도를 개발하고요. 교수 전략을 수립해요. 그 다음에 교수 자료를 개발하고 선정하는 단계. 그리고 형성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프로그램을 수정합니다. 이게 형성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하는 어떤 부분에 화자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 결과 나오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가 형성이 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총괄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단 요구 사정 목표 분석은 일단은 교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어떤 단계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야 학생들의 요구가 뭔지, 교육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는 게 타당한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교수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교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취합하는 단계, 이게 바로 교수 요구 사정과 목표 분석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5가지 요구가 있어요. 규범적 요구, 그리고 표출된 욕구. 이건 학습자가 스스로 표현 욕구가 이제 표출된 욕구예요. 감지된 욕구. 감지된 요구는 뭐냐면요. 학습자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결핍된 어떤 정보들 있잖아요. 선수학습 요소가 결핍되었다. 그러면 그 결핍된 선수학습 요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감지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감지된 요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결핍, 손상, 격차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감지된 요구 같은 경우는 필요한데 지금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감지된 요구라고 하겠습니다. 비교된 요구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어떤 획득을 했어요. 뭔가 학습 결과를 획득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A라는 학습자가 획득한 어떤 결과, 그리고 B라는 학습자가 A와 비교되는 어떤 비교군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동일한 어떤 결과에 대한 이득, 동일한 학습에 대한 어떤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학습자의 어떤 개인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감지되는 그런 요구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또 학습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 사항에 대한 요구가 바로 비교된 요구라고 하겠어요.
미래에 예견된 요구, 이거는 뭐 미래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해질 것인가,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조망,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교수 분석 및 교정, 이거는 목표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하위 기능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표는 일반 목표고, 일반적인 목표고요. 제너럴한 거죠. 목표 영역은 지적 영역, 심동적 영역, 운동 영역, 우리가 맨날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 영역이고요. 목표의 하위 기능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4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지적 기능과 언어적 정보와 운동 기능, 그리고 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정서적인 부분이잖아요. 정서적인 부분이니까 통합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분석을 볼까요? 지적 기능. 지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식, 어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영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식, 뭐 이성,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성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성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성이 논리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 기능에 대한 분석은 위계적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변별하고요, 개념, 원리 또는 규칙, 문제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분석을 해나가는 방법이 바로 위계적 분석이 되겠어요. 그다음 언어적 정보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언어 정보는 순차적으로 입력이 되고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순서에 따른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언어 정보는 위계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군집적인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 기능 같은 경우에 절차적인 분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운동 기능을 수행을 하려면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움직임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는 데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구공을 던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공을 먼저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민다고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날아가는 거 가겠습니다만 멀리는 안 날아가겠죠. 공을 멀리 던져야 되는 게 목표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뒤로 공을 잡았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가속도를 붙여서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어떤 차례차례 어떤 몸의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절차적 분석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습자 및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그 학습자 또는 학습자죠. 학습자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출발점 행동을 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 여기는 이제 학습의 개인차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죠. 뭐 지능도 들어갈 수 있고요. 동기 수준도 있을 수 있고요.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업 환경도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취 목표 진술은 아까 우리가 그 여러 학자들의 어떤 그 성취 목표 진술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원 목표 분류표, 이원 목적 분류표 또는 이원 분류표라고 불리는 그거는 출발점 행동과 그리고 행동 동사로만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ABCD 모형에 따라서 이제 많이 기술을 해요. 여기 ABCD가 뭐냐면요, 학습자, 이게 청중인데 결과적으로 그냥 학습자가 여기 청중이라고 하는 얘기는 수업에 있어서 일단은 선생님이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자는 일단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한 청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언스가 학습자가 됩니다. 그리고 행동 비헤이비어고요. 이거는 행동 동사를 이용해서 이제 기술하는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마지막에 결과로서 반응으로서 드러나는 그 어떤 액션, 어떤 또는 그 반응, 요런 것들을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조건, 요거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 요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행동이 나타나야 되느냐, 어떠한 문제를 제공받았을 때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건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겠죠. a제곱 플러스 b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의 기본형을 일반형을 제시받았을 때 2분 내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게 제공이 되었다는 조건, 2분이라는 시간 제한 조건, 그 두 가지 조건이 있고 근해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게 마지막에 행동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거, 준거가 이제 양적 준거, 질적 준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까 2분 안에라는 거 있죠. 2분 안에라는 건 여기 이쪽 조건에도 해당될 수 있지만 이쪽 준거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검사 문항, 평가 도구 요거 개발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측정하려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측정하려는 행동이 측정의 대상이 되어야지. 맨 처음에 교육 목표는 A라는 걸 이제 2차 방정식 해봤으니까 2차 방정식 계속 얘기를 할게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유도를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 이거는 고등학생도 거의 불가능한데 이런 거를 요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르친 거, 측정 목표의 유형과 평가 문항의 유형이 일치해야 된다는 건 이런 측면입니다. 가르쳤던 거를 교수 목표였던 거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수 전략 개발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수업 전 활동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필요할 거고요. 그 수업 전 활동도 일단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제 그 유의미 학습,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에서 어떤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했나요?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그 학습 자료가 갖고 있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실사성과 구속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유의미 학습 태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유의미 학습 태세가 뭐였어요? 결과적으로 그게 바로 선수학습 요소였잖아요. 선수학습 요소. 근데 그게 없으면 뭐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선행학습자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수업 전 활동이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도 들어가지만 그런 어떤 선행 조직자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업 관련 정보에 대한 지식 제시. 요거 뭐 교수 계열, 교수 단위, 예시. 우리가 어디까지 볼 거고 얼만큼 할 거야 이런 건데요. 이거는 교수 계열이 뭐냐. 이거는 예를 들어 영어를 예로 들어볼게요. 영어를 예로 들자면 오늘은 문법에 대한 걸 할 거야. 오늘은 회화에 대한 걸 할 거야. 오늘은 읽기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떠한 계열의 학습인지 이걸 알려줘야 되고요. 교수 단위는 이번 시간에 아니면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수업 시수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는 뭐 당연히 예시고요. 그리고 학습자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습 활동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뭐 실행 연습 피드백을 위한 것들이고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팔로우업도 필요하죠. 그래서 시험 및 검사, 추후 활동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수 자료 개발 및 선정, 요 학습자 매뉴얼이라든가 교수 학습 자료라든가 매체, 검사 도구, 교사용 지도서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드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형성평가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이거는 형성평가는 굉장히 간단한 어떤 형태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이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발문 이런 것들도 형성평가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성평가는 그런 발문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계획을 해놓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만들어진 어떤 평가, 짧은 쪽지 시험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형성평가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문가 겸증형, 전문가가 이제 형성평가를 설계하고 이제 실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학습자 개인별 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1대1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팀 학습을 시킨 다음에 협동학습을 시킨 다음에 협동학습을 했던 그 팀 자체에 통합적으로 점수를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 형성평가 결과가 나오면 형성평가 결과를 가지고 뭐 이제 피드백을 좀 줘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수업 프로그램의 수정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총괄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10가지 단계가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의 어떤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켈러의 ARCS 모형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라이겔루스와 메릴의 어떤 그 교수 변인 3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조건 변인, 방법 변인, 결과 변인.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이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과 변인 중에 특히 이제 매력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요거 ARCS 모형 바로 다음에 여기 이제 정교화 이론, 라이겔루스가 얘기했던 정교화 이론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보고 ARCS 모형을 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몇 페이지죠? 이게 358페이지에 정교화 이론으로 오시죠, 일단. 그래서 일단은 교수 정교화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교수 방법을 제시하는데 교수의 순서, 그 학습 내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교수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학습 내용의 개념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원리 이런 것들을 순환적으로 상세화하고 정교하는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거시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 메릴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라이글루스 메릴 얘기했었는데 메릴의 이론도 나옵니다. 그 CDT 이론이라고 CDT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거는 이제 내용 요소 제시 이론 또는 그냥 내용 제시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미시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단시 수업 또는 최대 2차 시위 정도까지, 그러니까 2시간에 걸쳐서 하는 수업 정도를 커버하는 내용이 바로 메릴의 CDT이고요. 요거는 정규화 이론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더 거시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교수 설계 변인을 보시면 조건 변인이랑 방법 변인 그리고 결과 변인 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건 변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건 교과의 특성이라든가 교과의 목적, 학습자의 특성, 그리고 제약 조건. 요거는 아까 얘기를 했었던 그거 내용 똑같아요. 방법 변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었죠.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이 있는데 조직 전략에는 미시적 전략이 있고요. 거시적 전략이 있습니다. 거시적 전략 같은 경우에는 미시적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일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그 미시적인 어떤 그 수업 있잖아요. 단시 수업이라든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 내용 제시 이론, 그냥 제시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이 요 방법 변인의 미시적 전략에 해당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시적 전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수의 아이디어를 가르칠 때 이제 사용하는 전략인데요. 그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내용 요소 제시 이론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수의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 복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추상적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습 내용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학의 미분적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극한도 필요하고요. 함수라는 개념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평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그런 개념들을 따로따로 가르친 다음에 한 번에 쭉 모아서 그래서 이게 미분이야. 그래서 이게 적분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도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달 전략은 이제 뭐 애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이고 관리 전략은 이제 뭐 아이들에게 이제 여기 조직 전략과 관리 전략을 전달 전략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고 하겠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메타 전략이죠. 자, 결과 변인이 효율성, 효과성, 매력성, 안정성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효율성은 그냥 효율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성비를 추구하는 게 효율성이고요. 효과성 같은 경우에는 도달하여야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적인 어떤 도달 목표 있죠. 그 도달 지점에 대한 어떤 강조가 효과성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매력성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없다면 만들어주고 생겨 있다면 그 학습 동기를 꾸준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이 매력성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ARCS 이론하면서 좀 다룰 거예요. 그리고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제공하는 어떤 교수 학습, 교수 전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동이 어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뭐 인종적으로나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의 SES라든가 그 뭐 사회 경제적 그 배경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관련이 생겨서 어떤 위협 또는 불안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기본적인 차원의 얘기예요. 보시면 물리적, 정서적, 도덕적, 정치적, 지역적, 종교적, 신체적 위험 또는 불안을 겪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어떤 학습자로 인해서 학습자에게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유발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떤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게 이 안정성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건 거시적 수준의 조직 이론이라 그랬죠. 여기 대요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피라미드라고 하죠. 여기 이음전에 강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뭐 저는 다른 언어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았을 때는 요거는 이음절에 있었는데요. 맞나? 맞을 거야 아마. 이음절에 이음절에 있는 거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피러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정수라고 하는데요. 그 핵심적인 원리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요라고 합니다. 뭐 절차, 원리, 뭐 개념,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죠. 하위 모형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교화를 하는 유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 조직 모형은 개념에 대한 어떤 정교화와 관련된 어떤 모형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위계를 나누고요. 뭐 이렇게 하는 위계를 나눠서 어떤 것이 포괄적이고 어떤 것이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어떤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조직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절차적 조직 모형. 이거는
어떠한 순서로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가와 관련된 어떤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특정 학습 목표나 학습 내용의 학습에 필요한 절차 또는 과정을 계열화하는 과정이 이 절차적 조직 모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조직 모형은 이론을 정교화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뭐 미분, 적분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간단하게 보시면 미분은 그냥 어떤 지점에서의 기울기야. 기울기라고 알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나 함수라는 개념과 극한이라는 개념과 함수라는 개념은 사실 뭐 정의역, 치역, 뭐 공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부터 생각해서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하죠. 저는 이제 수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랑 관련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 해석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정수론 뭐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나요?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쭉 모여서 미적분학 뭐 이런 것들 뭐 선형대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중학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시하는 개념이랑 고등학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시하는 개념이랑 대학교 교양 수준에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시하는 개념이랑 대학교에서 전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시하는 개념은 다 수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그 학습 능력이 아직 제대로 이제 미분화되지 않았을 때, 학습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기초적이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명백한 어떤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학습 능력이 발달하고 더 구체적인, 더 추상적인 내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해 있다면 점점 세부적이고 복잡하고 포괄성이 낮은 그런 원리의 순서로 제시를 하여야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관련이 있는데 다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전문가의 어떤 수준을 도달하게 된다면 그러한 의미의 얘기가 바로 이론적 조직 모형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개념학습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념을 제시한 다음에 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시켜봐야죠. 그게 바로 연습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본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7가지 교수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교화 전략. 요거는 우리가 정보처리 이론에서 봤던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단순, 복잡, 계열화.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걸로 계열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단순, 복잡의 정교적 계열화라고도 합니다. 단순, 복잡, 계열화는. 그리고 두 번째가 선수학습 능력 계열화가 있고요. 세 번째가 요약자가 있는데 요거는 학습 단원 요약자가 있고요. 그리고 교과 전체 요약자가 있어요. 학습 단원 요약자는 그냥 단원 끝날 때마다 요약하는 그게 학습 단원 요약자고요. 교과 전체 요약자는 한 학년 끝나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배웠던 거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거, 1년 동안 배웠던 게 어떤 게 중요했는지 핵심 개념들 몇 개를 이제 쭉 요약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교과 전체 요약자라고 하겠습니다. 종합자는 그냥 주기적으로 통합해주고 연결해주는 것이 이제 종합자고요. 이거는 뭐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어느 정도 누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념을 형성했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종합자는 좀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학습 내용에 대한 어떤 그 통합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추는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존적으로 갖고 있던 아이디어, 그러니까 스키마에 대해 연결하는 방법이 이제 유추예요. 그리고 인지전략 활성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전략 또는 메타인지 전략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학습을 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바로 인지전략 활성자예요. 그래서 인지전략을 사용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인지전략을 통제할 수 있는 초인지 전략 있죠. 그 메타인지 전략,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인지전략 활성자라고 하겠습니다. 학습자 통제는 학습자의 어떤 학습 환경이라든가 학습자의 학습 태도라든가 동기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학습 시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자 통제까지 보고요. 우리가 이제 라이겔루스의 거시적인 교수 설계에 대한 이론인 어떤 정교화 이론을 봤습니다. 이 정교화가 여기 7가지 교수 전략 있잖아요. 여기 이게 정교화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핵심 어떤 단계들이거든요. 핵심적인 어떤 전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정교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단시 수업을 목표로 하는 단시 수업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제시가 된 이론인 최대 2차 시행 정도까지 이론인 관리를 할 수가 있죠. 내용 요소 제시 이론, 그냥
내용 제시 이론 또는 그냥 제시 이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CDT를 좀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 인지적 영역에서 얘기해요. 인지적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심동적 영역이라든가 운동 기능과 관련된 영역, 그쪽이랑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지적 영역에서 단일 개념 또는 어떤 원리 그리고 단수의 아이디어. 단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단수의 아이디어는 한 차시 수업에서 다루기가 편하죠. 최대한 2차시까지 좀 개념이 어렵다면 그런 것들을 제시할 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구조 또는 어떠한 순서를 통해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느냐에 대한 이론이 바로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미시적 교수설계 이론으로 분류된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학습 목표를 일단은 먼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걸 무엇에 따라 구성을 하냐면 내용 요소, 내용 수행 행렬표에 따라서 학습 요소를 나열을 해요. 내용 차원은 4가지가 있어요. 사실, 개념, 절차, 원리 4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내용들이에요.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개념이 있고요. 절차가 있고 원리가 있고 그리고 사실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대부분 보시면. 그러면 요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자가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잖아요. 작업들이 발견하는 게 있고요. 기억하는 게 있고요. 활용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4가지, 내용 차원의 4가지, 그리고 수행 차원의 3가지 곱하면 총 4 곱하기 3, 4x3 어떤 매트릭스, 행렬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4 곱하기 3짜리 행렬이 나옵니다. 행렬이 나와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료 제시 형태를 좀 볼 텐데요. 지금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대한 이론이라고 그랬죠. 어떤 수업에서요? 단시 수업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는 형태에 대해서 좀 보시겠어요. 자, 일단은 1차 제시형이라는 게 있고요. 2차 제시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1차 제시형과 2차 제시형 외에 절차 제시형이 있고요. 과정 제시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절차 제시형, 과정 제시형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우리 스키너 프로그램 학습 보면은 분지형 학습이라고 있었죠. 뭐 어디로 가시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거 비슷한 게 절차 제시형이에요. 그냥 어디로 가라. 다 봤으면 끝났으면 어디로 가. 이렇게 디렉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차 제시형이고요. 과정 제시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인적인, 메타적인, 메타인적인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게 여러분 교과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이제 여러분이 접하셨던 교과서 보시면 어떻게 학습을 해라 그래서 학습 팁 같은 게 단원 초반에 접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가 이제 바로 이 과정 제시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큰 게 별 문제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일단은 자료 제시 형태 중에 요 1차 제시형과 2차 제시형을 좀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성주의적 수업 설계 모형을 볼게요. 제가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게 구성주의적 수업 설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반적으로 절차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왜 없다 그랬어요? 구성주의가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죠? 어떤 상황, 맥락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그 지식의 형성이 구성주의적 어떤 그 교육관은 어떤 교육관이에요? 개인이 형성하는 어떤 주관적 지식이 그 개인에게 유용한 것이다라는 어떤 그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맥락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의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상황과 맥락이 중요시 여겨져야 된다. 그 상황과 맥락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측면의 어떤 원론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굉장히 잘 짜여진 어떤 일반적인 형태, 일단 일반적인 절차 이런 걸로 구현이 되는 거는 자가당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가당착, 모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어떤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모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형들이 굉장히 거시적이고 되게 베이크한 형태의 어떤 원론적 얘기를 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성주의적 수업 설계 모형을 얘기를 할 때는 어떠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런 구성주의와 관련된 교수 설계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요 정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특성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일반적인 특징이 여기 나오죠.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학습 환경,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자율적 학습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오토노머스 러너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적 학습자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요거 자율적 학습. 자, 자율적 학습자를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스로 학습 목표를 수립하도록 도와줘야 되죠. 자율적 학습자를 강조하니까요. 그리고 학습자의 어떤 그 사고 과정을 평가를 하는 게 좀 중요시 돼요. 왜냐하면 맥락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맥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이런 것들이 구성주에서는 더 중요시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우리가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어떤 종이 위에 인쇄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지양하는 태도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어떤 사고 과정, 그 학습자가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인 어떤 질적인 그런 평가들을 실시하는 것들을 좀 중요시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제 구체적인 모형들을 좀 볼게요. 일단 R2D2 모형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각주에도 실현하는데, 이 제리 윌리스가 제가 보기에는 스타워즈 팬이에요. 100%예요, 100%. 100%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R2D2가 얘인데요, 얘. 얘예요, 얘. 우리 알잖아요. 삐리삐리삐리 하는 애. 걔가 이제 스타워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가 굉장히 그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로봇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타워즈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얘가 그 스타워즈 주인공이 그 뭐 제다이 뭐 이런 그 헛없쓰리 같은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얘가 주인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얘랑 이제 3PO라는 이제 또 로봇이 있는데, 못생긴 그 사랑같이 생긴 로봇이 있는데, 아무튼 이 제가 보기에는 R2D2 얘가 키왕 짱입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근데 자기가 이제 만든 어떤 이론의 모형에다가 그 R2D2 이론을 갖다 붙여놨어요. 이거 누가 봐도 스타워즈 팬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아닌 거지만, 뭐 아님 말고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일단 R2D2 모형이 어떤 모형이냐? 순환적인 또는 그리고 반성적인 수업 설계와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적이고 반성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순환적이라는 게 어떤 사실 순환적이다 이렇게 단계를 리니어하게 밟아가서 선형적으로 밟아가서 쭉 와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 단계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그 모형이든 어떤 모형이 되었든 간에 이게 단지 교수 설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모형이 순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면은 그 필요한 어떤 수정이라든가 교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단계로 바로 가서 거기서 필요한 소요를 충족하고 다시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맥락 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순항적, 비선형적, 반복적인 어떤 교수 설계, 그리고 학습과제 제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예비적 분석보다는 설계 및 개발에 더 방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예비적 분석을 백날 해봐야 상황과 맥락이라는 거 계속 변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로 설계와 개발이 이루어지는 어떤 맥락, 그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 및 개발에 더 방점을 두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총괄 평가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윌리스 같은 경우에는 총괄 평가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좀 학습자의 어떤 사고 과정, 어떤 형성적인 어떤 교육, 이런 과정적인 측면에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세 가지를 맞춥니다. 일단 정의, 사용자의 교수 산출물 설계 과정에서의 참여를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설계 및 개발, 이거는 이제 이해 당사자의 어떤 참여라든가 이해 당사자의 어떤 관찰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 그리고 형성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인 교수 산출물을 생산하는 그 과정, 그거에 좀 관심을 맞춘다는 거예요. 형성 평가를 통한다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학습자가 어떻게 이해를 형성해 나가느냐, 교육적인 효과, 교육적인 결과를 형성해 나가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잖아요. 형성평가가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형성평가라 그랬죠?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육적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가
형성평가잖아요. 아이들에게 교육의 어떤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통한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평가, 형성적 평가인데 그런 것들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과정 자체에 좀 더 방점을 둔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산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아이가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서 그 학습자 나름의 주관적인 지식을 형성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주관적인 그 지식이 과연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을 해서 검증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게 맞는 지식이에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관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그 학습자 나름대로의 그 통밥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종 점검을 해서 잘 이해가 되고 다른 것들을 해석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정리를 시켜야겠죠. 그게 바로 확산이라는 거예요. 목표가 분석 단계가 아니라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도출된다. 왜 그래요? 맥락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획은 체계적이지 않아요. 구성주의적 교수설계 모형이 대체로 일반화된 어떤 체계적인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발달적이고요. 유기적이고 성찰적, 협동적입니다. 그리고 맥락에서의 유의미한 학습을 중요시한다고 그랬고요. 총괄평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형성평가를 중요시한다고 그랬어요. 총괄평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윌리스는. 대신 형성평가에 대한 강조는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성평가를 훨씬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주관적인 자료에 훨씬 더 많은 방점을 둡니다. 이게 구성주의적인 어떤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사례 기반 학습을 보시겠어요? 사례 기반 학습은